이건 좀 닫아주시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오늘 유별나게 화요일날 찾아왔어요. 화요일. 원래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이 이제 제 날인데, 이번 주 금요일날, 다음 주 금요일은 지금 뭐, 일정이 좀 안 됐고, 제가 일정이 안 됐어요. 이번 주 금요일 하려고 했더니, 또 다른 일정이 생겼어요. 물론 협회일입니다. 협회일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날 그 튜닝산업협회에서 워크샵을 해요. 근데 워크샵에 이제 우리 이쪽 그 한국기술개발협회가 지원해주고 그 컨설팅해주는 내용을 소개를 하러 갑니다. 강한 책임감을 갖고 좋은 자료로 많은 그 튜닝산업협회의 회원분들을 이제 우리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오늘 하게 됐어요. 이해를 해주시고요. 날짜를 중간에 바꿔서 죄송합니다. 원래 저도 날짜 바꾸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상황이 하다 보니까 뭐 인원수는 사실 제한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이 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요즘에 바쁩니다. 제가 많이 바빠요. 이게 일이 막 여기저기 막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다 제대로 수습이 안 될 정도로 좀 많이 바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강의 준비도 좀 제때 좀 안 되는 것도 있었고, 지금은 내가 이제 강의 자료를 잘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생산 기반 산업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도 잡담을 좀 하도록 할게요. 요즘에 그 날씨가, 이렇게 좀 쌀쌀해졌죠? 그쵸? 날이 좀 쌀쌀해지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미세먼지도 좀 자꾸 이제 불어오는 것 같고, 좀 그래요. 요즘에 날씨가. 근데 또 이 쌀쌀한 날씨를 또 이제 아침엔 쌀쌀하고 낮에는 따뜻하고 저녁 때 쌀쌀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옷 입기도 참 뭐 애매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는 뭐 열심히 활동을 해야죠. 요즘 같은 날씨에는 사실 그 활동하기 좋은 날씨긴 해요. 바깥 공기만 괜찮으면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죠. 제가 최근에 이제 상담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예전에 운동선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제 운동기구나 이제 그런 종류가 이제 그 상담을 좀 받았어요. 최근에 한 곳을 상담을 하고 있는데 기업은 아직 아니고 이제 개인입니다. 이제 특허를 내서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이 있어서 한번 상담을 최근에 좀 해봤는데, 뭐 특허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말씀드리자면, 그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특허가 있으면 돈 벌 것 같아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특허가 있다고 돈을 벌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이 저한테 기술에 관련된 상담을 요청을 해왔어요. 근데 제가 많은 기업을 지도하면서 느끼게 된 게 뭐냐면 좋은 아이디어는 참 많아요. 좋은 아이디어 참 많습니다. 정말 이게 상용화되고 실행이 되면은 큰 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아이디어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아이디어를 잘 만들어내는 것과 그것을 실행해서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분이 이제 상담하시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의 운동 보조 기구를 설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그게 사업성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특허로서 가져가시는 부분이 있을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했는데, 아이디어가 좋고 괜찮기 때문에 특허로 가져가도 충분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의 생각 한번 깨졌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업들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때로는 좀 몽상가적인 생각도 할 때도 있죠. 대표들이.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게 최고인 줄 아는 분도 있고, 이거면 다 될 거라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근데 전문위원으로서 냉철하게 그 부분을 짚어줄 필요가 있다 저는 봐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된다면 좀 쓴소리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에 협회 전문위원님들이 많이 배출되곤 했지만, 조금은 제가 실망스러운 부분이 활동하는 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배우고 나서
뭐랄까 자기의 본업에 어떻게 뭐 활용하는 뭐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 협회에 전문위원으로 등록해서 전문위원 협약을 맺고 나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 그 또 반대편에 보면은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라고 느끼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볼 때 성공 확률이라는 건요, 내가 얼마나 냉철하냐, 내가 얼마나 냉정하냐, 그리고 이 기업 대표나 기업을 생각해서 얼마나 좀 바른 생각으로 좀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제가 이제 많이 듣는 얘기가 성공 확률이 높다는 말을 많이 좀 듣습니다. 성공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여태까지 뭐 이노비즈 벤처 연구소에서 안 된 적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다 한 번에 됐고, 과제 신청을 해도 저랑 같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함께 간 기업은 반드시 하나라도 과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그 기업의 비율을 맞추거나 그 기업이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여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기업이 제도나 정책 안으로 들어와 줘야 돼요. 사실은 이제 그 방향을 올바로 일러주는 거, 그리고 현실 파악을 정확히 해야 돼요. 기업이 내가 지금 당장 협약을 맺기 위해서, 협약금을 받기 위해서 좀 안 되는 걸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협약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없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거에 공감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저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머리 좀 깎고요. 예, 좀 다듬었습니다. 제가 오늘 미용실에서 사실은 제 친구가 미용사예요.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10년 훨씬 넘게 한 15년째 그 미용실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미용실은 제가 가서 앉으면 친구가 알아서 머리 깎아줍니다. 늘 같은 스타일을 깎아줍니다. 예. 그래서 갑니다. 그리고 친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의 와이프가 그 미용실 함께 일을 해요. 항상 머리를 끝내고 만져줄 때는 친구 와이프가 만져주는데 제가 그냥 주문을 하죠. 제가 오늘은 강의하니까 지적이고 신뢰감 있어 보이게 세팅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 별로 이렇게 뭐 제가 보기에는 새부리 같기도 하고 지적이고 신뢰감 있어 보이진 않지만 저는 항상 감사의 마음을 표시를 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정말 지적이고 신뢰감 있어 보이네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간다 그러죠. 그분이 춤을 추려고 그러시군요. 하여튼 오늘 그랬으면 단장을 좀 하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산업동향 브리핑 중에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이제 그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상에 있는 내용 중에서 생산 기반 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생산 기반 산업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뿌리산업이에요. 뿌리산업이 듣기에는 되게 좀 뭐랄까 촌스럽게 들리기도 하고 좀 올드 패션 같기도 하고 어느 모를 볼 때는 그게 그닥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뿌리산업 쪽에다가 자금 배정을 하는 금액도 2017년 기준 봤을 때 80억 정도. 크지 않죠, 실제로는. 근데 사실은 뭐 다른 과제의 요소의 뿌리산업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더 크긴 하겠지만, 어쨌든 명칭으로 봤을 때 뿌리산업 공정개발 사업 외에는 딱히 없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커피 좀 잠깐 한 모금 마실게요. 목이 아픕니다, 요즘에. 날씨도 좀 그렇고 그래서. 뿌리산업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죠. 이것과 같아요. 뿌리산업은요, 운동선수가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아니면 지구력 훈련이나 스피드 훈련을 하지 않고 경기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뿌리산업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산업 하면은 뭐가 떠오르나요? 큰 덩어리를 봤을 때 철강, 시멘트, 화학, 건설 뭐 이런 쪽 떠오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것의 재료의 기초가 되는, 혹은 어떤 물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뿌리산업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의 기반이 튼튼하려면
뿌리 산업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생산 기반 산업 자체가 튼튼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참 이 6.25 전쟁 이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끌어왔던 산업이 철강과 화학이에요. 그리고 조선, 건설, 시멘트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 뿌리 산업에 대한 이 정부 국가가 가진 애정은 좀 남다른 부분이 있어요. 불행하게도 뿌리 산업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아직도 외국의 기술에 많이 의존합니다. 자, 우리 뿌리 산업 아시죠? 여러분들 아마 이제 잘 아시는 위원님도 계실 거고, 사실 저도 이제 뿌리 산업 기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도를 해본 적은 없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뿌리 산업 기업을 내가 하나쯤 맡아서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둬서 지도를 해야겠구나라고 좀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뿌리 산업 우리 수업할 때 배웠죠? 예? 열소주용 금표. 그래가지고 처음 들어보시는 건 아니겠죠? 예. 블루동키님 안녕하세요. 예, BJ뭉치님 저기 아까 앉아있던데 듣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열처리, 그쵸? 소성, 용접, 금형, 표면 처리, 또 뭐 있죠? 열소주, 주조, 그죠? 뭐 이렇게 6가지의 근간이 되는, 대부분 다 금속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금속. 사실은 많은 것들이 금속에 의존합니다. 금속이라는 것에 의존해요. 사실은 우리가 흔히 주변에 볼 수 있는 플라스틱 제품도 원래는 금속으로 만든 금형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나오죠. 퍽 찍어내죠. 거기에 이제 플라스틱 원료, 폴리프로필렌이나 폴리에틸렌이나 아니면 뭐 PVC 컴파운드나 PVC 컴파운드나 이런 것들을 녹여서 주입해서 그 형태대로 나오게끔 만드는 게 사출이죠. 사출을 하기 위해서는 금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금형도 금속이죠. 예. 금형을 만들 때는 스타백스라고 하는 굉장히 고가의 금속을 이용합니다. 마모도도 낮고 성형도 가능하고 굉장히 비싼 원료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 즉 우리가 어떤 산업이든 그 산업을 위해서 필요로 한 가장 바닥에 있는 어떤 것,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이제 뿌리 산업인데, 그러니까 생산 기반이라고 부르는 거죠. 다른 모든 산업의 생산의 기반이 되니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도 root industry라고 합니다. 예, 발음이 참 좋네요. 그죠? 뿌리 산업이라고 합니다. 생산 기반 분야에서 이제 주조, 금형, 용접, 접합, 그리고 소성 가공, 열 처리, 표면 처리 등을 뿌리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뒷부분에 제가 살펴볼 건데, 정부가 이 뿌리 산업을 위해서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시면 처음 보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있었어? 이것도 한번 내가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6가지의 산업을 뿌리 산업이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금형, 주조, 용접, 접합하고 소성 가공 이 부분은 제품 형상 제조 공정이라고 보통 이제 분류를 하고, 표면 처리나 열 처리는 특수기술 부여 공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금형, 주조, 용접, 접합 그리고 소성 가공은 무엇이냐면 제품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셋업으로 있던 거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표면 처리나 열 처리라는 건 뭐냐면 제품의 물성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을 경도를 높여주는 거, 그리고 강도를 높여주는 거, 뭐 그런 것들, 매진성을 주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매진성에는 깨진 소리를 얘기합니다. 예,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특수기술 부여 공정이라고 해서 표면 처리와 열 처리가 그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대체적으로 이제 구분이 되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는 제품 형상 제조 공정인 금형, 주조, 용접, 접합, 소성 가공에 들어가겠구나. 반대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저놈의 물성을 변경시켜서 좀 더 강하게, 튼튼하게, 탄력 있게 만들기 위한 거는 특수기술 부여 공정에 포함되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중요하진 않지만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6대 기술 분야별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금형은 형태 사이즈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한 게 금형이다. 주조는 고체 금속 재료를 녹여서 어떤 틀에 주입해서 형태를 만드는 게 주조다. 용접은 뭐냐? 금속과 비금속 또는 금속끼리도 마찬가지고요. 소제품들을 어떤 열이나 압력을 통해서 하나로 붙이는 거. 제가 옛날에 용접 공부를 했습니다. 뭐 자기 그림이 안 그려지시겠지만 군대 제대하고 나서 용접공 생활을 좀 했어요. 그때 이제 복학하면서 거기서 번 돈으로 등록금도 내고 컴퓨터 사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 일반 철판 용접을 했습니다. 특수 용접이라고 보통 불리는 아이곤 용접이나 이제 스테인리스 용접, 서스 용접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좀 고가의 용접 기술이고 저는 좀 그보다 좀 못한 일반 철판 용접을 했었는데 그때 사실은 이제 금속이나 쇠를 다루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다라는 걸 좀 느꼈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매력적이다. 얘들은 열만 닿으면 변해. 녹거나 붙일 수도 있고 휘어지기도 하고 열만 닿으면 변해. 불타 없어지진 않아. 아주 신기한 놈이 바로 이 금속입니다. 소성가공은 재료에다가 외부적인 힘을 가해가지고 영구적인 변형을 일으키는 게 소성가공입니다. 표면 처리는 소제품의 표면에 금속 표면이 되겠죠. 물론 금속만 하는 건 아닙니다. 표면 처리는 플라스틱 표면 처리를 합니다. 예. 물리화학적으로 부착시켜서 미관이나 내구성을 개선시키는 거. 열 처리는 금속 소재 부품에 가열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 냉간 단조라는 것도 있고 온간 단조라는 것도 있고 열간 단조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속을 단조할 때의 온도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금속 성질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 이제 그렇게 보통 처리하는데 그렇게 해서 물성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강도나 경도를 높여주는 게 주로 이제 그 주 목적이죠. 그러면서 무게는 가볍게. 단조를 많이 하면 참 재밌는 게요. 여러분들 그 아실지 모르겠는데 단조를 많이 하잖아요. 단조를 하게 되면은 어떤 성질이 발생하냐면은 강도는 높아지면서 무게는 가벼워져요. 예. 그래서 단조 처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기술의 범위는 다양해요. 제가 이거를 일일이 읽어드리면 오늘의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고, 뭐 금형, 주조, 용접접, 발음도 안 되네, 그쵸?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금속에는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는 철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종류의 금속이 있어요. 그게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그 첨단 시대죠. ICT 첨단 시대.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것들이 그 재료 자체만 가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변형시키거나 만드는 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자동화시키고 그리고 IoT를 이용한다거나 ICT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안전성을 높여주면서 효율을 높여주는 그런 작업 환경을 만드는 것도 과제의 일환으로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사실은 정부에서는 이것과 관련돼서 이미 법안도 만들어놨어요. 뿌리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별도의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게 나와 있어요. 이 뿌리산업 분야에서 이제 범위 자체를 단순히 소재에만 두는 게 아니고 이 산업을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도 포함이 됩니다. 시장은 참 커요. 예, 그냥 한마디로 말할게요. 참 커요. 클 수밖에 없죠. 이제 모든 산업의 근간이다 보니까 이거를 거치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이럴 수는 있습니다. 금형 주조가 있고요. 용접이나 접합이 있고 소성가공 표면 처리, 열 처리가 있는데 이게 방법이나 형태가 바뀔 수는 있어요. 바뀔 수는 있지만 뿌리 산업이라는 분류에서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종이컵이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게 표백컵을 잘 안 쓰는데 표백 말고 이제 그 넌 블리치드로 만들어서 좀 황색빛이 나는 컵을 많이 씁니다. 예. 어쨌든 그건 다른 얘기고요. 이 컵은 펄프에서 만들어지죠. 펄프는 나무에서 뽑아냅니다. 그쵸? 근데 나무를 깎아가지고 잘라가지고 바로 종이컵이 나오진 않아요. 그쵸? 어떤 과정을 거칩니다. 반드시. 예를 들어서 분해를 하든 아니면 분쇄를 하든 그리고 재결합을 시키고 열을 가하고 악유를 섞고
어떤 이런저런 뭐 표백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펄프로 종이로 만들어서 코팅을 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쳐서 종이컵 하나가 나옵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금속을 탄광이 아니죠. 이제 갱도에서 금속을 캐낸다고 해서 이게 바로 권총이 되거나 자동차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사라질 수는 없어요. 그게 다 발전이 되고 효과적으로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뿌리 산업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죠. 우리가 한참 IT 산업이 뜰 때 굴뚝 없는 산업이 시작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굴뚝 없는 산업은 없어지지 않았죠. 많은 사람들이 제조 분야가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굴뚝 없는 산업이 시작돼서 이제는 앞으로는 뭔가 산업에 폐기물을 만들어내거나 하는 게 없어질 거다라고 판단했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산업 현장을 떠나기도 했어요. 근데 실제 그런가요? 가능한가요, 그게? 당장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입안에 담그는 그 칫솔만 해도 그게 이런 과정 없이 만들어질 수 있나요? 굴뚝 없는 산업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조 반드시 필요한 거죠. 커피 맛있네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뿌리 산업에 대해서 최근에 흘러가는 트렌드는 어떠냐? 기술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냐? 자세한 내용은 이 자료를 보세요. 나중에 협회에다 달라면 줄 겁니다. 아니 저한테 직접 이메일 보셔도 됩니다. 제가 드릴 수도 있고요. 어느 방향 흘러가느냐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환경 향상 문제, 환경. 예. 왜냐하면 지구가 이제 막 점점 늙어가고 지구 이제 온도도 올라가고 있고 자꾸 이제 모든 게 망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인간의 환경을 좀 개선하거나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친환경 뿌리 기술 개발 수요가 증대할 것이다. 뿌리 산업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굉장히 많은 산업 폐기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미세먼지 많이 나오죠. 그리고 플라스틱 뿌리 산업을 통해서 이제 뭔가 필요한 플라스틱 산업에서 또 공해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땅을 파헤쳐야 됩니다. 그래서 산을 파헤쳐야 됩니다. 헤집어야 돼요. 또 뭐가 있나요? 사실 이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소재를 개발을 하면서 우리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시장 수요가 있다. 이건 뭐 TIG 용접 장치나 이 TIG 용접이라는 거는 저기 알곤이나 저거 용접 얘기하는 겁니다. 특수 용접 얘기하는 겁니다. 예. 레이저 용접 장치. 예, 용접할 때 가스 엄청나게 나와요. 저도 옛날에 용접하면 이제 용접면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는 흡류를 달아요. 흡류를 달려있는 걸 쓰는데 이 용접면을 쓰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가스가 굉장히 독해요. 좋지 않아요. 실제로 나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건강에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아니면 레이저 용접 장치 이렇게 뭐 가스를 발생시키지 않고 뭔가 좀 유해한 걸 발생시키지 않는 그런 것들 많이 이용되고 있는 거죠 이미. 그리고 자동차 전자산업의 경량 소재 뭐 자동차 전자산업이라고 하지만 거기만 들어가겠어요? 비행기도 필요하죠. 선박도 필요하죠. 경량 소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비행기 선박이라는 거는요 기본이 금속입니다. 물론 더 기술이 발달하면 뭐 선박은 PVC 선박도 있고 하긴 합니다만 더 기술이 발달한다면 플라스틱 재료나 아니면 다른 소재를 이용한 자동차나 비행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은 그러기에는 굉장히 좀 먼 얘기 같고 앞으로 아주 오랫동안은 금속이 철판이 기본 재료가 될 거예요. 자동차는 물론 알루미늄을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비행기 동체도 알루미늄을 쓰기도 하죠. 강도 그리고 이제 탄성도 그리고 이제 무게면에서 알루미늄이 철에 비해서 좀 더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경량 부품이 필요하다. 대체적으로 들어가는 부품들은 금속성 부품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품에서 경량화시키고 반대로 공해는 줄이고 반대로 그리고 또 강도는 높이고 이제 그런 기술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핫스탬핑이라는 건 뭐냐면은 열을 통해서 뜨거운 열을
스탬프가 뭐예요? 도장을 콩 찍는 거잖아요. 스탬프잖아요. 핫 스탬프는 뜨거운 유를 철판에 가해서 그거를 프레스나 그런 걸로 찍어내는 거예요. 자동차에 주로 많이 이용되죠. 자동차의 외형을 성형할 때 이제 핫스탬핑 기술을 가장 많이 쓴다고 합니다. 뭐 이제 비행기도 물론 쓰기도 하고 여러 분야에 쓰긴 하지만 자동차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보면은 그 이제 중공 단조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하이테크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단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반드시 평평한 철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단조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옛날에 칼 만드는 거, 그쵸? 옛날에 무술 나오는 거 보면은 칼을 만들 때 철판을 접어서 다시 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과정을 통해서 칼의 이제 그 검의 강도를 높이고 그리고 그 이 탄성도 높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쓰는 물건이라는 게 평평한 철판만 있지 않잖아요. 둥근 모양도 있고 네모난 모양도 있고 뭐 곡선형도 있고 직선형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공단조라는 게 그런 원통형이나 둥근 모양이나 그러니까 평평하게 단조를 하기 어려운 그런 놈들을 단조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하이테크가 될 수 있겠죠. 단조는 기본적으로 때리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받쳐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중공단조, 그러니까 원통형의 어떤 물건이라고 봤을 때는 때리는 놈이 있지만 받쳐지는 놈이 없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단조를 할 것이냐. 그게 바로 그 기술이 이제 중공단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신기술이 융합화돼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좀 관련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요즘엔 나노 시대잖아요, 나노. 그래서 뭐 나노미터도 뭐 요즘에 나오고 이게 표면을 처리할 때요. 그 나노 단위로 표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굉장히 그 이런 부분에서 민감할 때가 좀 있습니다. 표면의 형태에 따라서 표면의 구조에 따라서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 장갑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장갑. 장갑 쓰고 또 뭐 있나요? 비슷하게 뭐 할 수 있는 게 뭐 아주 단적인 예로 문어발 한번 볼까요? 문어발에 착 유리 달라붙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그 빨판이 있죠. 근데 이게 고기를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은 그 면에 적합하게 붙을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빨판 그 자체가 성질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는 제품들이나 기술들도 마찬가지예요. 금속 자체에도 물론 이제 그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금속을 이용해서 찍어내는 사출 성형 부품들 같은 경우에 표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뒤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제 그래서 우리 나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대형 부품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해야 되는 거. 이게 뭐냐면 ASML KMA로 되어 있는데 그 대면적 450mm 웨이퍼 가공이라는 게 있어요. 웨이퍼가 뭔지 아십니까? 실리콘 박판을 웨이퍼라고 부릅니다. 실리콘 박판을 웨이퍼라고 부르는데 실리콘 박판이 어디에 쓰이나요? 우리 흔히 컴퓨터만 생각하시죠? 아니죠. 제가 옛날에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태양전지 솔라셀의 기본 원료가 실리콘 박판입니다. 이거를 이제 플라즈마 화학 질착을 통해서 빛을 받아서 전기를 바꾸는 성질을 바꿔주는 건데 그때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는 크기가 제한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큰 웨이퍼를 많이 생산할 수 있다 그러면 더 큰 면적에 햇빛이라는 거는 현재로서 무한한 에너지라고 보기 때문에 태양광은 열이 아닙니다. 빛입니다. 빛을 전기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웨이퍼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을 넓게 가질 수 있고 그러면 더 많은 전기 생산할 수 있겠죠. 사실 이런 부분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고효율 고보와 같이 뭐 당연하죠. 적게 들어가고 많이 만들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가볍고 강하게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ICT 기반 스마트화 기술과 접목을 해서 뭔가 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관리를 해보자. 여기 보면은 고효율 고보가치 기술 개발을 정밀 주조 및 특수 주조 이렇게 뭐 있고 보면 나노 패턴 적용된 표면 방사 방지 뭐 사출 성형 기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고효율 고보가치 기술 개발에서 이제 정밀 주조 및 특수 주조는 요거는 이제 주조 보면 정밀 주조 소모성 주형이라고 해서 한 번 쓰면 없어지는 주형이에요. 근데
소모성 주형을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주저를 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주저는요, 소모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그 주저가 뭐가 떠오르나요? 모래로 틀을 만들고, 그렇죠? 좀 잘 뭉치는 모래죠? 그리고 거기에 쇳물을 부어서 모양을 만들어내면 그 틀은 어떻게 되나요? 파기되죠. 기본적으로 주저에서는 이 주형 자체가 소모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정밀하게 만드는 놈들은 얼마나 그 주형을 만들기가 어렵겠어요. 그렇죠? 정밀 부품을 만들어야 돼. 근데 주형이 필요해. 얼마나 그 주형을 만들기가 어렵겠어요. 관리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저렴하게 만들 수 있으면서 더 많은, 더 좋은 제품의 주조물들을 얻을 수 있게 만드는 기술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출통에서 얻어지는 사출품 자체가 표면 처리를 어떻게 가지고 가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요, 금형 자체의 표면 처리, 내부 표면 처리죠. 이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사출품 형태가 바뀝니다. 이제 제품의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겠죠. 자, 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뭐 하라는 거냐, 중소기업한테 대부분 이 뿌리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요, 중기업도 있지만 소기업이 많습니다. 소기업들이 많습니다. 중기업이나 다른 기업들로부터 재하청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기업들을 유지하는, 생존을 유지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힘들죠. 여기 나와 있지만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화 등을 지원 정책을 활용해라라고 되어 있고, 전자, 로봇, 정보통신, 에너지, 환경 등 새로운 신산업에 적용 가능한 뿌리 기술을 확보해라. 이게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긴 한데 사실 그 작은 기업들, 소규모 기업들한테는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 기업들한테는, 소규모 기업들한테는 이런 부분보다는 뒤에 나와 있는 다른 지원책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거를 좀 스터디 하셔가지고 기업들 지도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개발 테마는 이렇게 10개 분야로 나눠져 있어요. 대형 부품 열처리, 건습식 하이브리드 표면 처리, 렌즈 금형, 핫템핑 금형, 핫스탬핑입니다. 예. 복잡 형성 일체화 주조, 특수 주조, 정밀 온간 단조 기술, 고생산성 금속 3D 프린팅 장치, 3D 나왔죠, 여기. 3D 프린팅 장치가 이거 그 뿌리 산업에 있어서 중요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툴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따 보여드릴게요. 스테인리스강 파이프 자동 용접 장치, 용접 품질 모니터링 시스템, 이렇게 있습니다. 이 보면은 그 소재 자체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경우는 소재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용접 품질을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분량을 잡아내거나 용접의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용접이라는 게 재밌는 게요, 용접을 했을 경우에 제가 옛날에 용접하던 건 주로 뭐였냐면은 큰 그 철제 사이로, 그 시멘트 회사나 이제 레미콘 회사 같은 데 가면은 철제 사이로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데 설치하는 철제 사이로였어요. 큰 수조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 시멘트를 교반하는 큰 사이로를 만들거나 이제 그런 걸 주로 했었는데, 그걸 통으로 만들 수는 없죠. 그러니까 철판을 이어 붙여서 보통 만드는데 이게 참 이때 발생하시는 문제가 뭐냐면, 철판을 이어 붙여서, 물론 면치기라고 해가지고 면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양쪽으로 쳐주고 그러면 이제 홈이 생기겠죠. 이렇게 홈이 생기겠죠. 그럼 그 사이에다 용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빈틈없이 용접이 되는데, 용접을 하다 보면은요, 겉에서 보기에는 멀쩡하게 용접했는데 속은 빈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가 왜 발생하냐면은, 용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전기 용접을 하죠. 그러면 열에 의해서 전기로 스파크를 일으켜서, 아크를 일으켜서 열에 의해서 용접봉을 녹입니다. 용접봉은 탄소로 감싸져 있어요. 이게 하나의 발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놈이 녹아서 막 이제 물이 흐르면서 용접이 되는 게 보여요. 흑유리로 보입니다. 빨갛게 보입니다. 근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놈들이 있어요. 가스가 발생을 해가지고. 근데 이럴 때 사실은 그 부위의 용접이 그 순간에 속이 비는 거죠. 겉에서 보기엔 용접 잘 됐는데. 그래서 용접을 하고 나면은요, 주로 이제 이렇게 일자로 용접을 하는 게 많은데 십자로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T자로 되는 용접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음새 부분을 엑스레이로 투시를 해가지고 이 질량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용접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판단을 해요. 용접이 제대로 안 됐으면 그분을 다시 판에서 재용접을 합니다.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용접 품질 모니터링이 자동으로 된다 그러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것도 관객에서 와가지고 통과해가지고 이거 통과 못하면은 다 철거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실시간으로 용접 품질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그러면 많은 분이 편할 거예요. 자, 뭐 그런 거죠. 대형 부품 열 처리,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하나 잘라 쪼개서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죠? 그리고 큰 부품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건습식 하이브리드 표면 처리, 예. 표면 처리라는 거는 건식 방식과 습식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쓰는 방식이 보통 건식 방식입니다. 근데 요거를 동시에 두 개 다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확인한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게 나중에 표를 보세요. 보시면 이제 물리적 보호 기능이나 화학적 보호 기능, 착색 장식 기능, 뭐 절감 구현 장식 기능 해서 나중에 도금, 뭐 전주 도장, 뭐 PVD, CVD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가장 편하게 알 수 있는 게 습식 표면 처리 방식이 도금이에요. 도금. 금도금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러면 그 촉매제를 넣고 안에다 이렇게 그 반지나 악셀을 담릅니다. 그리고 전기를 흘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안에 있는 금 성분이 싹 달라붙게 만드는 거죠. 표면에. 보통 이제 그렇게 표면 처리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습식 표면 처리 방식인 거죠. 그리고 렌즈 금형. 왜 하필이면 렌즈 금형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렌즈가 대단히 만들기 어려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렌즈가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많이. 근데 플라스틱을 만듭니다. 요즘에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렌즈에서의 사실은 이 생명이 뭐냐면은, 렌즈도 어쨌든 통유리나 통플라스틱이잖아요. 이렇게 볼록한 형태, 아니면 이렇게 오목한 형태든. 그러면 각 면의 질량이 똑같아야 돼요. 질량이 틀리면요, 굴절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렌즈의 표면 처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렌즈 기능이라는 게, 일반적인 렌즈도 있지만은, 보통 우리가 쓰는 카메라 렌즈, 그리고 자동차 하이라이트, 헤드라이트 렌즈,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뭐 현미경 쓰는 렌즈들. 이 핸드폰에 들어가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렌즈가 어마어마한 양이 필요합니다. 연간 판매되고 생산되는 스마트폰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렌즈들, 그 렌즈 금형을 잘 만드는 기업은 돈을 법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하이테크예요. 이게 단순히 렌즈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광하게 돼서 알아야 되거든요. 그다음 핫템핑 금형. 예,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뜨겁게 열을 가해서 팍 찍어내는 거. 예. 핫스탬핑입니다. 제가 자꾸 이제 오타를 냈네요, 보니까. 주로 자연석 부품에 많이 들어갑니다. 자연석 부품 보시면요, 차체는 단단한데 실제로 그 속을 보면 텅 비어 있어요. 기둥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문자도 보면은 얇은 철판을 핫스탬핑을 통해서 접합시키는 거죠. 예. 강도가 꽤 좋죠. 여기서 이제 그 핫스탬핑을 통해서 중량을 감소시킨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복잡 형상 일체화 주조. 예. 복잡 형상 일체화 주조라는 게 뭐냐면요. 영어로 말하니까 인베스트먼트 캐스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인베스트먼트 그러면 그런 투자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소재만 가지고 주조를 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소재 이상의 이형의 다른 물질과 소재와 섞어서 주조를 해야 될 때, 섞어라고 표현하는 건 좀 맞지 않고, 그러니까 피복 입혀서 입히는 거죠, 한 번 더 이렇게. 근데 그걸 뭐 이제 복잡 형상 일체화 주조라고 보통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특수 주조는 말 그대로 특수한 주조예요. 뭐 원심 분리기형 주조도 있고요, 수평식 원심 주조기라는 것도 있고, 돌려가면서 주조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바인더 제팅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분말을 분사해서 적층 쌓듯이 싸가지고 하는 게 바인더 제팅 방식입니다. 주로 3D 프린팅에서 이용하는 기술입니다.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밀 온간 단조 기술. 예, 아까 말씀드렸죠. 온간 단조는 냉간 단조와 열간 단조가 있는데 그 사이에 들어있는 게 온간 단조죠. 온간 단조는 보통 200에서 800도 정도의 온도에서 단조를 하는 걸 온간 단조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쇠에 어떤 말랑말랑한 그 좀 가공되기 편한 물성을 좀 주기 위해서는 온도를 1000도, 1200도, 1250도 올리죠. 그러면 새가 많이 이제 무뎌집니다. 이제 물렁물렁해집니다. 근데 이 금속의 특성이나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그 중간의 열, 그러니까 200도 미만의 냉간 단조가 아닌 200에서 800도 사이에 온간 단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참 성형이 어렵겠죠. 단조하기 어렵겠죠. 그쵸? 왜냐면 쇠 자체가 많이 무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 단조를 하는 게 어려워. 근데 이거를 좀 정밀하게 단조할 수 있는 기술.
그런 게 있으면 좋다고 합니다. 예. 뭐 제가 직접 할 일은 없지만, 예. 그 다음에 이제 고생산 금속 3D 프린팅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3D 프린팅 기본 개념이 뭐예요? 적층 방식이죠. 기본 개념이 적층 방식입니다. 어떤 원료를 쓰든 간에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적층, 즉 층을 하나하나 레이어를 쌓아가는 방식입니다. 여기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 금속을 이용한 3D 프린팅 장치를 할 때도 3D 프린팅 장치 자체는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소재를 쓰고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냐는 거예요. 금속을 이용해서 3D 프린팅 현재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 파우더 베드 퓨전이라고 해서 아까 이제 그 바인더 제팅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 있고요. 이제 금속 분말을 뿌려서 이걸 다시 열을 가해서 녹입니다. 그리고 따라는 뭐예요? 적층 분열이라 해서 금속을 씩씩 이제 쌓는 거예요. 여러 레이어로. 다음엔 와이어를 이용하는 거. 와이어 아크 아디티브 매니팩처링이라 해서 와이어를 쭉쭉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놈을 다시 접합시키거나 이제 그 좀 녹여서 형태를 잡게 만든다든가 뭐 그런 기술들이 있대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는 3D 프린팅 이용해서 뭔가 이제 이 금속을 이용한 완벽하게 우리가 어떤 실생활이나 산업에 적용하기에는 아직은 좀 기술이 좀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시멘트 소재나 플라스틱 소재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뭐 석고 소재도 있고요. 이용해서 이제 3D 프린팅해서 많은 걸 만들어내고 있긴 하지만 금속은 좀 더 발전이 필요한 분야가 아닌가. 왜 그럴까요? 굉장히 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온도는 안 나왔지만 새를 녹여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럼 아까 말한 대로 막 800도 1000도 막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그 부분에 열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열을 컨트롤하는 방식이나 다시 냉각시키는 방식. 금속의 특징이 뭔가요? 냉각됐다가 다시 열을 받아서 어떤 그 물성의 변화가 일어났다가 다시 냉각될 때는 형태가 변합니다. 뒤틀린다는 얘기예요. 용접할 때도 그런 경우 많았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그를 만들어서 용접할 당시에 딱 그 형태 안에 들어가서 변형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딱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용접을 했습니다. 그러면 휘거나 이렇게 막 뒤틀리거나 하진 않았었어요. 결국에는 그런 기술이 여기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강 파이프 자동 용접 장치. 스테인리스강, 어떤 이 개발자의 실수로 사실은 개발된 게 스테인리스죠. 이제 고순도의 철을 이렇게 골라내고 뭐 그런 어떤 철을 이용한 소재를 개발을 하던 회사에서 야 이건 못 쓰는 거가 버렸는데 몇 달이 지나도 그놈만 오일 안 쓰고 반짝반짝 하더래. 그래서 보니까 그놈이 스테인리스였던 거예요. 실수로 개발된 게 스테인리스입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는 소재 중에 하나죠. 금속 소재 중에 하나. 스테인리스 뭐 밥그릇도 만들고 숟가락도 만들고 뭐 많은 거 만들죠. 녹수로 만드는 것들은 대부분 스테인리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스테인리스 도금을 하죠. 스테인리스 도금한 거는 확실히 쌉니다. 근데 100% 스테인리스 된 거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100%라는 건 사실 없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용접 품질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거 용접을 하는 와중에 뭔가 잘못했어. 이런 경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리 대부분 다 철골 구조물이죠. 그리고 철로 많이 만듭니다. 철로 마찬가지고요. 선박, 자동차, 비행기.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도 예전에는 건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와 철근을 이용한 철근 콘크리트 기술을 이용해서 슬라브 구조 형태를 가지고 쌓여 올리는 형태인데 지금은 어떻게 만드나요? 우선 철골 구조물을 세웁니다. 그렇죠? 그리고 튼튼한 주로 HBM을 많이 쓰죠. 튼튼한 철골 구조물에 사방으로 붙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벽을 세우나요? 안 세웁니다. 요즘에 대형건물 짓는 거 어떻게 하죠? 통유리를 붙이죠. 통유리. 굉장히 강도도 좋고 일반적인 콘크리트에 이용하는 방식보다도 이제 작업이 좀 쉽죠. 근데 비싸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철을 이용해서 건설, 자동차, 선박, 뭐 교각 등등등 많은 부분에서 활용하는데 용접이 잘못됐어. 그래서 무시공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런 게 필요하겠죠. 용접 품질 모니터링. 현재 한국 기업이 개발해서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근데 아직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자유롭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장소나 어떤 용도의 제한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어떤 현장에든 상관없이 다 쓸 수 있게 만든다 그러면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거예요. 예, 그런 게 만들어지길 하루빨리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는 제가 옛날에 사고를 목격한 적이 있어요. 용접 공하다가 그 보통 철제사를 만들면은 높이가 높은 거는 10m, 15m 그럽니다. 20m짜리도 있긴 한데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고수들이 올라와서 하고, 저는 하수였기 때문에 이제 철제사를 만들면서 발판을 붙이면서 올라가요. 왜냐면 사람이 관리할 수 있게 발판을 붙여서 이렇게 뺑 둘러서 발판을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일단 발판 만들 수 있는 그 점들을 다 이제 그 분필로 이제 그림을 그려 놓고, 중간중간에 몇 개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발판을 만들어서 붙여 놓고, 또 그 발판을 밟고 올라서서 또 다음 발판을 붙이고 하는 방식으로 보통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고수들은 좀 위에 올라가서 하잖아요. 근데 순번으로 내가 올라갈 차례였어. 근데 그 선배 하나가 자기가 올라가겠다고, 넌 아직 좀 서투니까 잘못 붙이면 이게 그 발판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올라간 거야. 근데 그 선배가 떨어졌어. 발판이 떨어져가지고 발판을 붙이고 자기가 밟고 올라가 발판이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좀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공사 부분에서 뭔가 잘못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클 수도 있다, 심각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초를 좀 잘 다져야겠다. 예, 그러죠. 그래서 이런 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참 좋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하죠. 뭐 이런 기술도 있고 트렌드가 이렇고, 그리고 기업들은 모르나? 알지? 어쨌든 자기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이니까 기업들은, 그렇죠? 우리 전문가들은 사실 모든 기술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대략적인 이제 그 기술에 대한 트렌드나 명칭 정도만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아는 것 뿐이지, 사실 세세하게 들어가면 우리가 그분들만큼 알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무긴 뭐예요? 그분들을 모르는 거. 즉, 당신이 정부로부터 당신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개발을 하거나 제품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 당신의 기업을 크게 키우고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한번 들어봐. 하고 들려줘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뿌리산업 진흥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좀 남으면 국가 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직접 보여드릴게요. 어디 가서 메뉴를 볼 수 있는지. 중요한 겁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다행히가 아니고 지금 좀 브레이크 두 분만 들어와서 지금 듣고 있지만, 예, 나중에라도 이 동영상을 꼭 보셔서 이 부분을 좀 캐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SM텍에서 하는 과제 말고도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뿌리산업발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협의체예요. 이거는 어떤 단체나 기관은 아니고요,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매년 개최가 돼요. 주로 이제 산업부 장관이 개최를 하고, 그리고 정부 위원들, 관계부처 차관들이 이제 오고요. 뭐 중소벤처기업부도 갈 거고, 그와 관련된 이제 관계부처 차관들 가겠죠. 그리고 민간위원들, 주로 기업에서 온 사람들, 대학 교수들, 이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24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요. 모여서 뭐 하냐? 수요조사 실행하는 것도 계획을 하고,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련한 법률과, 여기서 그렇게 나왔지만 뿌리산업진흥과 관련된 어떤 계획을 짜기도 합니다. 그게 어디에 반영돼요? 정책에 반영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게 나와요. 전국에 보면 이제 잠깐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전국에 보면요, 뿌리기술 통합 지원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산주물단지, 이제 고령이라는 지역입니다. 경남 고령인지 경북 고령인지 모르겠는데 좀 점이 이상한데 경계선에 찍혀있네요. 하여튼 주철 주광에 대한 지원센터가 있고요. 울산에는 다이캐스팅과 용접에 대한 지원센터가 있고요. 왜냐면 그쪽에 선박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부산에는 첨단 표면처리에 대한 지원센터가 있고, 진주, 경남 진주입니다. 진주에는 초정밀 성형 가공에 대한 지원센터가 있어요. 경상 지역에만 이렇게 4개가 있네요. 야, 참. 광주에는 용접, 기자재에 대한 지원센터가 있고요. 김제에는 김제에는 특수주조 및 특수단조에 대한 거, 그리고 시흥, 경기도 시흥입니다. 거기에는 열처리나 표면처리에 대한 지원센터가 있어요. 자, 이런 지원센터를 하는 게 뭐예요? 뭐냐면은 시제품 개발, 제작,
제조공정 고도화 등등을 지원해주고 지도해주는 곳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일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이나 해결해야 될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이런 지원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창구가 되지만, 각 지역별로 이 그 뿌리산업발전위원회는요, 그 뒤에 나오겠지만 대학교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어요. 학교하고도. 그래서 연구기관들도 거기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주로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전문위원들이요, 단순히 기업을 눈에 보이는 것만 지도하지 말고, 당신이 지금 상황이 이래? 그럼 그것을 어떻게 정보에 전달할 수 있어? 라고 방법도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라는 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3D 산업. 3D 산업 알죠? 예. 하여튼 뭐, 더럽고 거시기하고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거를 AS 산업으로 바꾸자. 즉, 어토매틱하고 클린하고 이지한, 자동화에 깨끗하고 단순한 사업으로 바꾸자. 단순화시키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뿌리산업 기업 확인을 해주고 있고요, 뿌리산업 명가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뿌리산업 명가 인증은요, 대통령 표창이에요. 대통령 표창 맞으면 세상에 뭘 해도 다 풀립니다. 예, 그거 아시죠? 그 인적 자원 개발도 해줍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증도 해주고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가 더 일할 수 있고 더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비자도 변경 가능합니다. 그런 걸 지원해주는 거예요. 자, 좀 이따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볼 시간이 좀 남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그 한국기계연구원 부설연구소로서 재료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뿌리산업에 관련된 재료들에 특화돼가지고 연구소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연구소가 하는 역할이 뭐냐? 시험검사 서비스를 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인 KT나 이런 데 가서 요런 그 우리가 시험검사 성적 받고 의뢰하려면요, 제한이 좀 있어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시험검사를 해주진 않거든요. 근데 뿌리산업과 관련된 것은 여기서 대부분 다 해준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재료 불성 시험이나 화학 분석 시험이나 표면 처리 시험, 항공 소재 공인 시험, 비파괴 시험, 신뢰성 인증 평가 등등등. 비파괴 시험이 아까 그거네요. 예. 비파괴가 아까 용접 부위를 어떻게 이제 잘 된다 안 된다 보는 거, 아니면 뭐 접합 부위를 검사하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재료연구소에서는 시험 분석 및 장비 사용료의 부담을 갖는 기업에게 사용료 지원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대요. 장비 사용료 지원 사업을. 좋죠. 예. 이런 거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죠. 근데 이게 창원시에 있어서 창원시 소재 기업을 주로 대상으로 한다고 하긴 하네요. 예. 창원에 뭐 기업이 많긴 하죠. 예. 근데 어쨌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되겠죠. 자, 아까 말한 대로요, 여기 한번 잠깐 들어가 볼게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걸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 여기서 정부에서 자금 지원을 해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 한번 구경시켜 드리려고 들어가는 겁니다. 인터넷 잘 될지 모르겠어요. 컴퓨터가. 예. 이게 뭐, 지금 뭐, 일반 데스크탑에서 노트북으로 바뀌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 그래 보이는 컴퓨터가 지금 한 대 내 앞에 있는데, 되게 안 돌아갑니다, 지금. 이거 지금 컴퓨터 꺼질 것 같기도 하고, 예. 노트북 하나 기증을 하든지 해야지. 예. 이거 뭐 상당히 상태 안 좋네요. 예. 지금 뭐, 안 열리고 있어요. 예. 저놈이 뭐 작동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인터넷이 안 되는 건가요, 혹시? 예. 마우스가 보지도 않습니다. 지금 화면에 가 있는 대화면에 가 있는데, 지금 화면 제대로 나가는지도 모르겠네요. 열렸다 드디어. 아유, 어렵네, 어려워. 근데 화면을 줄이고 싶은데 줄였다. 예. 이게 마우스로 드래그 하는 것도 지금 사실은 어렵습니다. 얘가 매우 상태가 안 좋아요. 우리 이렇게 열악하게 참 강의하고 참 하고 있네요. 위원님들 뭐 이게 하시다 보면은 어려운 점도 많으시죠? 예, 누구나 똑같아요. 저도 어려운 점 많습니다. 예. 자, 대충 이렇게 맞추고요. 화면 크기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만있어 봐. 얘는 여기 있다.
마우스 클릭을 하면요 메뉴가 안 떠. 한참 뭐 생각하고 있나봐. 화면 크기를 50%를 일단 줄이고 있어요. 예, 줄였습니다. 예, 너무 적네, 글자가. 좀 키울까요? 숨 넘어갈 것 같아. 이 컴퓨터 쓰다가 혈압 올라갈 것 같아. 이게 좀 어떻게 하지 안 될 것 같아, 컴퓨터 이거. 오케이. 됐어요. 네, 자, 여기다가 웹사이트 주소를 붙이고, 엔터. 여기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정부에서 이 자금적으로, 그리고 이제 인적 지원 해주는 거, 이런 것도 기술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걸 해주는지 볼 수 있어요. 네, 보면 뿌리산업, 그래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라고 나왔습니다. 예, 지금 보이시죠? 예, 보이실 거예요. 주요 사업을 들어가 보면은요, 사업 공고가 있고 사업 안내가 등등등이 있어요. 예. 그리고 뭐 뿌리 기업 확인서 소개, 뭐 뿌리 기업 확인서 조회 등등도 있고요. 신청 방법 나와 있고 뿌리 기업 명가도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사업 안내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도 바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간의 시간을 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예. 예. BJ 뭉치가 2명이네요. 어떻게 2명이죠? 예. 하여튼, 예, 이상하네요.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인재 키우미 사업이 있고, 산업 지킴이 사업이 있고, 경제 입금이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다 뿌리산업과 관련된 지원 사업이에요. 보면은, 인재 키우미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뿌리산업 전문기술 인력 양성 사업글에서 하나만 볼게요. 여기 4가지 메뉴가 있긴 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것도 있고요. 보면은요, 여기서 뭐가 있냐면, 사업 내용이 뭐냐면요, 여기 보면 경상대학교, 인하대학교, 조선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지원해주고, 지원해주는 아니고, 저희 관련 학과가 있고요. 여기 보면 재료공학과나 뭐 그런 것들입니다. 용접, 뿌리산업 이런 거 있어요. 요 학과에서 공부를 하면은, 학위기간 중 등록금 전액 지원! 대단하죠? 예. 직원들 보내란 얘기예요. 공부시켜 보내라. 아니면, 일반인들도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들어가서 회사에게 부탁해서 좀 다니란 얘기예요, 이런 거. 예. 괜찮죠? 이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일치 학생인 경우에 풀타임, 그러니까는 직업학업을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학생인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도 해줍니다. 600만원까지 해줍니다. 연 600만원까지. 괜찮죠? 경제입금이 산업지킴이 볼까요? 산업지킴이 사업 볼까요? 이번에 산업지킴이 사업 보면은요, 글자가 너무 작다. 그죠? 나도 잘 안 보일 정도야, 이게. 이게 폰으로 보일까? 컴퓨터로? 뭐가 있냐면은, 자동화, 나 눈이 많이 나빠졌다. 글자 알아볼 수가 없네? 잠깐만요. 좀 더 키워야겠어. 참, 진짜 아주. 속 터져, 진짜. 이 컴퓨터에서 쓰다가는 사람이 심장마비에 걸리거나 혈압이 올라서 죽을 것 같아요. 왜 아무것도 안 나와? 모르겠다. 이건 뭐냐면요, 뿌리 기술을 가진 기업이 자동화를 할 때, 자동화 첨단화 지원 사업이네. 지금 글자 좀 보이네. 첨단화 지원 사업 신청하면은 기업당 2억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8개월 동안. 민간부담금 50%, 정부 50%입니다. 좀 민간부담이 크긴 해요. 근데 기업이 의지가 있다면 한번 도전할만 하죠.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이런 걸로 자꾸 동기부여 시켜야 돼요. 그 방법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야, 우리처럼 새나 만지고 이런 거 하는 데가 할 게 뭐 있겠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난해했던 강의를 좀 마치고요. 제가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여태까지 강의 자료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물론 이제
종종 다른 산업 분야와 다르게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이 개념적으로 봤을 때 이 그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아니란 말이죠. 뭘 보여주지? 뭘 설명하지? 프리산업 공정개발 사업 정도만 얘기할까? 이 생각하다가,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거고, 그쵸? SFT 들어가면 그런 거 있다는 거 다 아는 거고. 그래서 없는 걸 찾다 보니까 이런 자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만약에 내가 지도하는 지역이 프리산업에 대한 기업들이 많은 지역이다 그러면 그쪽으로 뭔가 좀, 스터디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좀 알찬 내용을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이게 알찬지 안 찬지는 들어보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뭔가 좀 내용을 좀 파악하셔서 기업 지도하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나 불금처럼 이렇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일하러 가야죠. 또 이거 했으니까 일도 하러 가고, 여러분들도 항상 파이팅 하시고, 날씨가 요즘에 간절기예요. 환절기예요. 간절기? 환절기? 뭐 비슷한 건가요? 여하튼 아침엔 쌀쌀하고 오후엔 덥고 저녁엔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예요. 그리고 미세먼지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연말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